이상한 사업을 하면서 또는 본인이 이 일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 밥만 잘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맞죠?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이걸 먹어서 어떤 혜택을 받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출발하는 게 돼요. 자,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죠? 건강에 대한 관심. 그러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내가 건강한 몸을 원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 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개인당 몇 살 살아요? 최소 100살 산다 했잖아요. 그죠? 사람이 100살 동안 살면서 가지고 갈 이 몸에 대해서 모르면 나중에 되게 힘들 수 있고, 한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이 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 누구냐? 엄마지, 엄마. 그쵸? 그래서 개개인이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일을 하시면서 적어도 내가 몸에 대한 관심을 가질 거는 가족을 뒀을 때 굉장히 좋으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싶어요, 아프지 않고 싶어요 하려고 하면 몸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되는데, 몸이 자체가 보기에는 덩어리로 보이지만 한 덩어리는 아니래요. 그쵸? 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소화기계, 내분비계, 심혈관계 하는 이런 계통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통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 계통을 이루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소화기계 하면 뭐가 소화기 계통이에요? 위, 장, 그 다음에 간 이런 것이 다 소화기 계통 이런 것처럼 이런 각각의 장기들이 있는 기관이 있어요. 기관이 있고 이 기관들을 이루고 있는 장기들이 있을 때 이 장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검사를 하자. 뭔 검사를 하냐면 조직검사 들어보시죠. 조직검사? 조직검사를 해요. 조직검사를 하는 이유는 조직에서 뭘 보기 위한 거냐면 세포를 보기 위한 거예요. 자, 우리가 병에 걸리는 거는 세포가 가지고 있는 형질 자체가 그냥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한 세포를 다 가져가요. 우리가 대부분 몸에서 구성하고 있는 세포 수가 얼마 정도 되냐면 몸무게의 숫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60kg다 한 60쪽이 되고요. 100kg다 그러면 100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수십 쪽의 수백 쪽의 이 세포를 잘 관리하면 결론적으로는 건강한 세포를 잘 관리하면 조직도 건강해질 거고, 그리고 각 기관이나 장기들, 그리고 실제로 모든 계통이 다 건강한 몸을 가져간다는 게 기본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면역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면역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검색을 하시면 세포가 외부 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본인을 지켜내는 강력한 힘이 면역력이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세포가 어떤 힘을 갖게 하느냐, 세포가 어떠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병들은 뭐가 변형이 돼서 세포가 변형이 돼서 생기는 병들이 대부분이에요. 암도 그래서 조직검사를 하면 어떻게 뭘 보는 거냐면 암세포를 띄어서 그 암 조직을 띈 다음에 그거를 냉동에서 올려요.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쳐요. 그래서 세포를 안에 이루고 있는 그 변형된 그 부분을 보면서 1기다, 2기다, 3기다 이렇게 진단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세포에 대한 것만 잘 관리하면 될 텐데 세포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잘 관리하고 싶어 뭘 원하는지 모르면 관리가 안 되겠죠. 자, 그럼 세포를 구성하고 있거나 세포를 만들어내는 원천적인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몸은 뭘로 만들어졌나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지금 그 부피를. 이거 어떻게, 자, 지금 배에 붙어있는 거, 뭘로 만드셨어요? 먹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5시간 가정 시간을 뭐 배우냐면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 걸 배워요. 기억나세요? 필수 영양소. 우리가 과거에 우리 때 배울 때는 필수 영양소에서 필수 5대 영양소 이렇게 배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현대에서는 5대 영양소가 아니라 7대 영양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5대든 7대는 뭔지나 좀 알고 가자고, 그쵸? 자, 5대 영양소에 대해서 학교의 시간에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할 거예요. 자, 5대 영양소 기억나는 거 있다? 뭐 있어요?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렇죠? 여기 술이 많이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또 뭐 있어요? 비타민. 지금 비타민 파신다고 지금 비타민 나왔어요. 비타민, 이게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5대 영양소예요. 이 상태에서 현대인들한테는 요구되는 게 5대 영양소가 아니라 몇 대 영양소 원한대요? 7대 영양소. 추가된 게 뭐가 있냐면 물하고 식이섬유까지. 그러면
자, 왜 이게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요. 지방은 뭘 만드는 영양소냐면 열량을 내고 몸에 부피를 만드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이 영양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대 영양소나 대량 영양소라고 부르고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 힘을 내야 되고 열량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비타민, 미네랄은 뭐라고 부르냐면 미량 영양소, 미세 영양소라고 부르고 많은 양이 필요하진 않아요. 단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해. 자, 그럼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빵을 한 덩어리 딱 먹었어요. 딱 빵 덩어리 먹으면 그 빵이 그대로 내 몸에서 쓰여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얘네들이 소화 분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탄수화물을 소화 분해시키면, 소화 분해시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소화시키려면 뭐 필요해요? 여러분 쉽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모든 영양소들은요, 소화 효소가 다 필요해요. 근데 소화 효소가 다 같을 것 같죠? 다 다릅니다. 탄수화물 소화하는 효소는 아멜라제고요. 단백질 효소 다 달라요. 락타제, 프로테인 다 소화 효소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먹은 걸 잘 소화 분해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화 효소가 필요해. 첫 번째는 소화 효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나중에 태워주고 에너지를 산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되고 나눠져야지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혈관을 타고 돌면서 각기 기관 안에 필요하게 쓰여져서 결론적으로 건강한 조직과 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분해될 때 소화 분해돼서 이런 형태로 있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자, 여러분들 흔히 요즘에 많이 알고 있는 병이 뭐 있어요? 당뇨. 당뇨란 질병의 원인은 뭐냐면요. 이미 분해된 포도당이 혈관을 타고 도는 상태에서 혈관을 타고 돌면서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자, 혈관을 타고 돌면서 얘네들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포도당을 갖다가 잡아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잡아다 쓰는 놈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인슐린이에요. 호르몬을 얘가 잡아다 쓰려고 하는데 얘가 들어온 양이 과한데 얘가 들어오는 게 적으면 잡아다 쓰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잉여로 혈관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고 돌다가 쓰이지 못하면 소변을 타고 나오는 게 당뇨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포도당 대사가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또는 선천적으로 인슐린 대사가 떨어지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얘를 줄이거나 얘를 늘리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쓰여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쪼개지는 것까지는 했어. 그리고 얘네들을 잡아다 쓸 수 있거나 대사, 열량으로. 자, 내가 만약에 밥을 많이 먹고 고기를 많이 먹었지만 그게 아미노산 되어 있거나 지방산이 되어 있어도 열량으로 잘 태워지면 여러분들 배에 붙어있지? 않겠죠? 쓰지 못하고 남으면 지방세포로 전환돼서 내 몸에 저장이 돼요. 근데 그 태워지거나 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소화효소나 산소처럼 똑같이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조효소인데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조효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대사를 도와주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대사를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자, 아침 드신 분? 자, 아침 드실 때 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종류 많이 드셨어요? 비타민, 미네랄 많이 드셨어요? 비율이 어느 것 같아요? 거의 막 80대 20 이러지 않아요? 자,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의 기본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환경오염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있냐면 스트레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영양의 불균형. 자, 뭐 환경오염이나 스트레스. 자, 환경오염 내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스트레스. 자, 내가 스트레스 안 받겠다고 마음먹으면 스트레스 안 받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통제할 수가 없어. 이 모든 것이 질병의 근원이래요. 그런데 영양의 불균형은 내가 원하면 조절할 수 있죠. 불균형인데 뭐가 불균형이냐면 상대적으로 대량 영양소는 많이 먹는 데 비해서 미량 영양소 너무 작게 먹으니 이 대사가 안 돼서 생기는 병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영양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병이 뭐냐면 자, 비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 모든 것들, 비염, 아토피 이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생긴다? 이 균형이 안 맞아도 생기는 거예요. 비만도 내가 많이 먹었는데 이 균형이 안 맞아서 쌓이는 거고요. 고지혈증도 혈관 안에 기름이 많이 쌓이고 잘 쓰이지 못해서 또 생기는 거. 이런 식으로 그 대사가 잘 안 되면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이런 병들을 영양에 대한 불균형이 생기는 병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만성 퇴행성 질환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어요? 자, 이거에 대한 원인은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누적해서 생기는 병인 거예요. 암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람마다 몸에서 기본적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그게 암이 발현되지 않게끔 시켜주거나 정리해주는 인자가 많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약한 곳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죠? 밥을 먹죠? 우리 몸은 하나의 큰 생화학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숨을 쉬는 동안에도 호흡하는 동안에 내가 산소가 들어오지만 뭐가 또 나와요? 이산화탄소 나오는 것처럼 화학 공장 안에서 공장이 가공되고 나면 부산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매연도 생기고 부산물도 생겨요. 자, 가장 흔한 예로 고기를 드시잖아요. 고기를 드시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그냥 나오는 부산물이 뭐냐면 염증이에요. 폐기물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토피가 있다거나 비염이 있다거나 염증성 질환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 몸에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제한하냐면 음식부터 제한하죠. 뭐 많이 먹으라고 얘기하고 과일 야채 많이 먹으라고 얘기하고 육류류 먹지 말라고 얘기하죠. 특히 유제품 같은 거. 그래서 그것들이 소화 분해되면 반드시 부산물이 생기는데 그 부산물 중에는 단순하게 염증만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요. 영양소를 먹으면 세포 안에 딱 세포가 있으면 세포 안에는 획도 있고요,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서 대사가 일어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뭐냐면 에너지를 내는 그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힘을 내는. 그래서 내가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영양도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다 잘 에너지 대사가 되고 쓰여지면 나쁘지 않은데 98% 정도는 잘 쓰여지는데 부산물로 잘 쓰여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는 게 약 2% 정도가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생기는 2%의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활성산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생기면 얘가 왜 위험하냐면 활성산소는 가만히 있지 않고요. 얘가 가만히 있지 않고 형태가 어떠냐면 활성산소 형태가 자, 기본으로 활성산소가 갖고 있는 모양이 어떠냐면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전자를 갖고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지 않고 지금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일주일에 수만 번씩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해요. 그럼 세포벽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기도 하고 세포가 찌그러지기도 하고 세포가 변형이 생기겠죠. 그럼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활성산소 관리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겠죠. 근데 활성산소를 유일하게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항산화제를 먹는 거예요. 항산화제가 뭐냐? 정상적인 이 비타민 미네랄의 50배에서 60배 정도 되는 성분을 갖고 있는 것들을 항산화제라고 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굉장히 많아요. 눈영양제에 들어있는 루테인도 항산화제고요. 여러분들이 간 영양제들 밀크시스도 거기 들어도 항산화제고요. 그리고 베타카로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것도 항산화제고요. 비타민 D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걔도 항산화제고요. 코엔자임 Q10 걔도 항산화제고요. 항산화제라는 종류는 정상적인 것보다 월등하게 기능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들어오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항산화제가 왜 좋으냐? 만약에 내가 눈에 좋은 걸 먹기 위해 항산화제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 항산화제가 이렇게 존재해요. 여러분들 오늘 에브리데이 가져오시면 제품 안에 보게 되면 이모티콘이 있을 건데 항산화제라고 하면 이모티콘에 뭐가 적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된 모양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제품을 딱 넘기시면 이모티콘 안에 항산화 성분에 대해서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항산화 하면서 여기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요 이모티콘 말하는 거예요. 제품당 위에 보면 사람 모양, 혈관 모양, 관절 모양 나오면서 그 위에 이런 모양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가 항산화제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요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가만히 있지 않고요. 몸에 딱 들어오면 얘가 되게 불쌍하잖아요. 없어 보이니까 얘를 하나 꿔줘요. 그럼 얘가 안정화되죠. 중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돌아다니는 놈이 있으면 얘를 또 하나 꿔줘. 또 있으면 또 꿔줘. 또 있으면 또 꿔줘요. 그럼 다 꿔주고 나면 얘 몇 개 남아요? 하나 남겠네? 그럼 하나 남으면 얘도 불안정해서 얘도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다가 내가 간이 좀 안 좋아서 간에 좋은 걸 먹었는데 걔도 항산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간에 좋은 항산화가 딱 들어왔죠? 들어왔죠? 그럼 얘가 아군이니까 얘한테 줄까 안 줄까? 하나
주잖아요. 그럼 6개가 살아나요. 그래서 항산화제는 서로 같이 먹으면 시너지가 월등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항산화제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매 순간마다 지금 활성산소가 생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나 내가 유전적으로 조금 약하다거나 어떤 유전 인자를 물려받았다거나 선천적으로 어떤 것들이 약한 기관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양보다 한 3배에서 4배, 많게는 5배까지 항산화 성분이나 비타민 같은 걸 많이 먹으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메가도즈 요법이라고 해서 우리 비타민 C 많이 먹는 거 TV 나오는 적 있죠? 그런 것들처럼 그렇게 먹으면 일반적인 사람보다 그 기능에 대한 것들을 훨씬 빠르게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게끔 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얘네들보다는 어떤 비율을 늘려야 된다고요? 얘네들 비율을 늘려가야 된다. 비타민 미네랄. 왜? 비타민 미네랄이 항산화제 역할을 하니까. 자, 그러면 비타민 미네랄 늘릴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많이 먹은 데 비해서 비타민 미네랄은 부족하게 먹었잖아요. 근데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먹는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에 대해서는 자, 음식으로 먹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럼 비타민 미네랄 어디 들어있을까? 과일, 야채. 그쵸? 과일, 야채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가 밥만 잘 먹어도 되지 뭐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밥만 잘 먹어도? 그럼 비타민 미네랄의 공급처로 밥만 잘 먹어도 됐을 때에 대한 그 비율 잘 먹는 사람들 중에서 얘 많이 안 먹고 과일, 야채 많이 먹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율 잘 맞겠네?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사실상 지금 비타민 미네랄 균형이 안 맞는 거는 식생활 때문에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제공하고 있는 공급원들은 굉장히 질이 좋아졌어요. 단백질 공급원들은 굉장히 질이 좋아졌어요. 지방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비타민 미네랄 공급원들은 굉장히 낮아졌어요.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비타민 미네랄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과일이나 야채들이 어떻게 영양 성분을 만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시골에서 농부가 씨앗을 뿌리죠.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발화가 돼서 싹이 나고 광합성을 해서 영양 성분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광합성으로 생긴 것도 물론 있겠지만 영양 공급원이 우리 집에서 화분 키우다 보면 땅에 양분 없으면 햇빛 많이 받아도 잎 누렇게 떠요, 안 떠요? 그죠? 영양 공급원의 공급은 어디예요? 땅이죠. 근데 땅이 이미 산성화 진행이 되어 있고 오염이 되어 있고 실제로 땅에 영양분을 만드는 요소는 뭐냐면 그냥 영양분이 생기지 않아요. 생기지 않고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땅 속에 유기물들이나 미생물들이 사체나 뭐 낙엽 같은 게 들어오면 분해해가지고 영양분을 만드는 건데 요즘에 땅 가셔갖고 벌레 보신 분? 없지요? 그리고 토양 자체, 자, 농사꾼인데요. 저희 시골에서 제가 리민이거든요. 리민. 자, 리민에서 리에서 동네에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제일 먼저 심는 게 뭐냐면요. 딱 배추를 심으면 배추는 벌레가 많이 꼬여요, 안 꼬여요? 꼬여요. 그럼 꼬이면 배추 농사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씨앗을 심기 전에 여기다 해충 방지를 다 뿌려버려요. 살충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토양에 흡수돼서 땅속에 유기물과 미생물들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배추 말고는 아무것도 안 났으면 좋겠어. 왜? 풀 뽑고 김 매는 거 싫으니까. 또 제초제 다 뿌려요. 그러면 땅 자체가 양분이 없겠죠? 양분이 없으니까 이제 배추를 키우는데 배추가 시들시들해. 뭔가가 잘 안 자라.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양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양분을 주려고 봤더니 자, 예전에는 그래도 그나마 영양 성분이 있었던 이유 중에 뭐냐면 사람이에요 이거. 사람이 토양으로부터 얻은 것들이 있으면 먹겠죠. 먹으면 먹고 남는 게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 똥을 싸죠. 똥을 싸면 그 퇴비나 이런 것들 모아다 어떻게 써요? 다시 땅으로 보내는 이 미네랄들이 자연적으로 순환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먹고 싼 것 갖다가 땅에 뿌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땅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없는 상태에 땅은 양분이 계속 고갈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시골에서 어떻게 농사 지으냐면요, 배추 심었던 데다가 마늘 심고 마늘 심었던 데 고추 이런 식으로 땅이 쉬지 않고 계속 돌리다 보니까 땅의 지력보호는 핏도 없고 양분 고갈은 이미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양분이 없으면 자라지 않으니까 이제 퇴비나 비료 같은 게 필요할 텐데 일반적으로 사람 똥을 갖다 쓸 수는 없으니 동물들 배설물 쓸 거 아니야.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뭐 닭이나 소, 돼지 같은 것들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독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없어요. 바로 쓸 수 없어서 톱밥 같은 걸 발효를 해가지고 퇴비에서 나오는데 그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고요. 자, 그렇게 동물 퇴비나 쓰는 것들이 나쁘지 않은데 동물들이 사람 먹는 것만큼 먹지 않으니 양분의 밸런스가 맞지 않겠죠. 그래서 비싼 것도 비싼 거고 양분 밸런스도 안 맞으니까 시골에서는 이제 비료를 사서 쓰는데 어떻게 사서 쓰냐면 요소나 질소 같은 화학적으로 조성해서 만든 화학 비료 쓰는 거예요. 시골 가다 보면 길가에 보면 막 비료 포대 같은 거 쌓아있죠. 그 다 요소 질소 비료인 거예요. 그러면 알갱이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화학 비료인데 화학 비료들을 이제 해서 생성하면 나쁘지 않게 자라요. 근데 이것들의 조성이 우리 갖고 있는 몸과 다르니 흡수율은 당연히 떨어져요. 우리 몸은 되게 오묘한 게 뭐냐면요. 내가 몸에 갖고 있는 구성과 다른 게 들어오면 일단은 면역체계가 작동해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방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내가 생산되고 있는 양은 늘어났지만 질적인 건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 질적인 거에 대한 영양 함량을 비교해 봤더니 과거 1950년대에 비해서 지금 2000년대에 동일량의 어떤 걸 먹겠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옛날에는 밥만 잘 먹어도 됐는데 지금 밥만 잘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50년대에 지금 3단 먹어서 됐을 영양 성분. 근데 지금은 몇 단 먹어야 돼요? 13단. 옛날에는 50년대에 사과 하나 먹어서 됐을 성분이 지금은 26개를 먹어야 되고 옛날에 귤 하나 먹어서 됐을 것들이 15개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배 하나를 먹어서 됐을 것들이 8개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 매일 먹죠. 밥은 아침, 점심, 저녁 먹는데 삼시세끼도 잘 챙겨 먹으면 다행인데 잘 챙겨 먹어요? 안 챙겨 먹어요? 안 챙겨 먹죠. 밥 먹는 사람 손들어서 별로 없잖아요. 횟수도 적어진 데다가 먹었을 때는 퀄리티나 값어치는 더 떨어져 있고 또 그 횟수 자체도 함께 정상적인 대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9가지, 약 50가지 영양성분이 고루 갖춰졌을 때 내 몸이 정상적인 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음식을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영양 밸런스를 맞추기는 더 힘들고 특히나 영양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요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조리하는 과정에서 수용성 비타민을 씻는 과정에서 다 씻겨 나가고요. 그리고 조리하면서 열이나 가공되면서 또 손실되는 게 많아지니까 원래 땅에서 나온 것도 적어요. 조리하면서 손실되는 것도 많아요. 횟수도 적어요. 그러니 매일매일 몸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까요? 매일매일 부족할까요? 매일매일 부족하죠. 그 부족 때문에 얘네들은 많이 먹는 거에 비해서 얘는 더 부족하니까 또 심지어는 밸런스는 고사하고 그냥 때우기 식으로 빵이나 뭔가 이렇게 먹으면서 아예 완전히 얘는 못 먹는 경우 더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얘네들은 잉여로 남아요. 내가 상대적으로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쪄요 하는 분 있죠. 분해는 됐는데 얘를 태우지 못하고 그대로 세포 저장시키기가 그렇죠. 그래서 살이 많이 찌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먹는 걸 많이 찌시는 분들은 밸런스만 잘 맞춰도 살이 빠져요. 그래서 다이어트 전문 강사인, 전문 의사인 박용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용훈 의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혈관에, 내 혈중에 비타민, 미네랄 농도만 충분하면 몸이 살이 찌지 않는 몸이 된다 그랬어요. 그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다이어트 제품에는 다이어트 식사 내용식만 들어가면 좋겠는데 비타민 미네랄 밸런스를 꼭 챙겨서 넣는 이유는 그게 안 들어가면 태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내가 정상적으로 식사 안에서 영양 공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과일 야채를 먹는 게 좋으냐면 우리 나물 접시 정도 되는 이 정도의 접시로 단 6접시 정도, 대접시로 큰 걸로 한 3접시 정도 먹으셔야지만이 그래도 함께 필요한 제공을 할 수 있고 하루에 그만한 걸 10개 정도 먹어야 되겠네요? 3개 정도? 근데 그렇게 먹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 밸런스가 안 맞아서 생기는 병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고 그 원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겠죠.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내과, 소아과, 피부과 이런 과가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 최근에는 TV 틀면 어느 과가 많이 나와요? 가정의학과. 듣보잡 아니에요? 처음에 생뚱맞지 않아요? 가정의학과? 저는 되게 이해 안 했어요. 근데 그래서 가정의학과 뭐 하는 거냐면 식생활 케어해주면서 영양적인 밸런스 코칭해주고 다 그런 거 하는 데인 거예요. 진짜. 그리고 TV만 틀면 의사들이 뭐 먹어라 하는 이유는 원인적인 분석이 끝났고 실제로 이 영양 밸런스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하버드 공중보건팀에서 뭐라고 내놨어요? 식생활에 대한 불균형이 있으니 무조건 식품 피라미드 내놓으면서 이만큼의 음식은 무조건 먹으면서 매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합 비타민과 추가 비타민 D를 먹으라고 얘기할 만큼. 그래서 2002년도면 몇 년 전이에요? 17년 전이죠.
이미 미국에서는 다른 선진국에서 17년 전부터 영양 밸런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잖아요.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영양제를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 외국에서 나온 제품보다는 한국에서 나오는 제품, 한국 식당화에 더 맞지 않을까요? 몸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사람의 몸과 세포와 우리 몸이 필요한 게 다를까요? 같겠죠? 원래 구성품은 같잖아요. 근데 뭐만 다르면 체질량 대비 필요한 양이 다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50kg인 사람이 필요한 양이 있을 거고요. 100kg인 사람이 필요한 양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병원 가게 되면 아이들 키워보신 분 알겠지만 병원에서 처방하고 나면 뭐부터 재냐면 몸무게부터 재서 몸무게 대비해서 주는 것 뿐인 거예요. 필요량은 체질량 대비 세포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외국에 있는 미국이나 선진국의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식생활과 우리 식생활이 지금은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비슷하잖아요. 뭐 위주로 먹었어요? 비타민 미네랄 위주보다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종류로 빵이든 고기든 육류 위주로 많이 드시고 계시기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체질량만 좀 다를 뿐인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여기 계신 분하고 저하고 살아온 인생이 제가 지금 40이고 우연히더님이 42이죠. 자 거의 반백년 살았네요. 자 40하고 42하고 살아오면서 내가 원했거나 먹었던 음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자 저는 콩을 싫어해요. 그러면 저는 콩을 안 먹었겠죠. 콩을 좋아했다고 치면 콩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몸에 필요한 유효 성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근데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먹어서 효과 볼 수 있게 만들려고 하면 어느 정도 양을 넣어주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필요한 양이 1000이고 여기는 500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1000. 그쵸? 그래야 누구나 효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00도에는 끓지만 99도에는 절대 끓지 않죠? 우리가 원하는 건 내가 먹었을 때 기능적인 향상이나 변화를 원하는데 그 필요량에 대해서 내 몸에 비타민C가 얼마큼 필요한지 비타민 B가 얼마큼 필요한지 알 수가 없죠. 근데 내 몸은 안 좋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 충분 양만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염려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뭐든지 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죠. 그쵸? 과했을 때 위험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하면 안 되는 것과 과해도 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안전한지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니까 먹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이제 의식이 생겼죠. 아 내가 상대적으로 내 식습관이 굉장히 문제가 있구나. 먹긴 먹는데 내가 좀 퀄리티가 낮은 걸 먹고 있구나. 심지어는 자 제가 산업인부병원을 갔다 왔잖아요. 자 이렇게 병원에서나 근데 이렇게 음식점 처방을 하는 데서 산업인부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이 식단에 대한 케어였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 유사한 비타민을 먹이는 건 물론이지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식단에 나오는 과일과 야채에 대한 공급처예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것들은 유통 경로를 통해서 산지에서 따서 여러분들과 밥상까지 올 때 빠르면 3일이고 일주일 넘겨서 오죠. 대부분. 근데 그 병원에서 쓰는 거는요.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밭에서 바로 따고 쓰는 거예요. 자, 생명력을 갖고 있던 게 채취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산화가 되고 노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그게 손실되는 속도가 빨라져서 여러분들이 밥상 안에 먹는 것들은 실제로의 값어치가 훨씬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먹는 퀄리티는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있는 공급처는 굉장히 불안전하니까 그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비타민 미네랄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면서 먹으면 돼요. 자 그러면 비타민 미네랄 종류들을 보통 몇 가지 먹어야 되냐면 49가지 정도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비타민에 대한 종류를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자 비타민을 구분할 건데 자 비타민은 두 종류로 구분돼요.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으로 구분됩니다. 자 말 그대로 수용성은 기름에 녹아서 잘 융화되거나 몸에 흡수된다는 얘기고요. 지용성은 수용성은 물이고 지용성은 기름에 녹아서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종류를 생각해 보면요. 자 수용성은요. 뭐가 수용성 비타민? 베타카로틴, 비타민 B군 복합체 전체, 비타민 C 이런 것들 다 수용성이에요. 과하게 먹어도 충분히 쓰고 남으면 소변을 통해서 배출될 수 있는 형태. 자, 지용성은요. 비타민 A, D, E, K 이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 대표적을 볼 수 있는데 자, 수용성인 것들은 아무리 먹어도 소변으로 나가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들 대부분은요, 체내에서 잔류하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보통 한 3시간, 길면 4시간까지밖에 머무르지 않고 다수분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을 드실 때, 비타민 C 종류나 이런 거 드실 때는요,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 3-4시간밖에 못 먹고 나가니까. 그래서 시간차를 두시고 좋고. 자, 근데 지용성 비타민은, 지용성이라는 게 몸에서 잘 쉽게, 우리 몸의 구성 물질이 뭐예요? 물이죠. 물하고 기름이 잘 섞이지 않죠. 그런 것처럼 쉽게 분해되지 않고 쉽게 쓰이지 않아서 내 몸에 쌓일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면 쌓이지 않고 잘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려고 하면 기름이 굳이 없어도 활성화된 형태로 들어가면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자, 비타민 A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눈이 안 좋은 사람들 또는 시력적인 거 떨어진 사람들이 뭐 엄마들이 많이 갈아서 먹이냐면 당근. 그쵸? 녹화된 채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게 비타민 A고요. 눈의 망막이도 구성 물질이고 피부 조직에도 필요한 게 비타민 A예요. 근데 비타민 A가 과하게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임산부 22,0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57명 중에 1명꼴로 비타민 A의 과잉으로 기형출산이 됐어요. 그러면 주의해야 될 사람은요, 일반적인 사람은 별 문제가 없지만 임산부들은 비타민 A에 대한 공급처 양에 대해서 생각하고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비타민 A가 눈에도 필요하고 피부 조직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야맹증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시력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비타민 A예요. 근데 얘보다 조금 더 안전한 형태고 항산화제 효과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베타카로틴이에요. 얘는 수용성이라서 내 몸에 들어올 때는 베타카로틴 형태로 들어오지만 비타민 A의 전구체라고 해서 요게 비타민 A, 그 베타카로틴이 있다가 몸에서 비타민 A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얘가 비타민 A로 전환돼 버려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되게 안전하고 필요할 때는 쓸 수 있는 게 생기겠죠. 그래서 과거에는요, 유산화에서는 비타민 A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베타카로틴만 많이 넣었었어요. 근데 지금 비타민 A도 같이 넣어요. 근데 많이는 안 넣어요. 같이 넣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인체세포나 몸이 다 연구된 게 아니잖아요. 원래 원론상으로는 베타카로틴이 들어오면 비타민 A가 전환돼 쓰여지는 게 기본 몸 구성인데, 사람들 중에서 유전적인 질환이나 어떤 상황적인 거 봤을 때 베타카로틴을 비타민 A를 전환을 못 시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비타민 A가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A를 소량이지만 넣어서 병행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타카로틴은 일반 비타민의 50에서 60배 정도 되는 항산 효과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아무리 먹어도 몸에 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체내에 쌓이는 게 없기 때문에, 자, 베타카로틴 들어있는 거 많이 먹게 되면 좀 손발이 좀 노래질 수도 있대요. 그거 말고는 전혀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비타민 D. 비타민 D는요, 요즘에 나오는 의사들이 다 무조건 얘기하는 게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능은 뭐냐면 칼슘의 흡수를 도와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정도까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현대에서 요즘에는 뭐에 많이 관심을 두고 있냐면 암. 비타민 D의 농도가 높은 사람들이요, 유방암이나 위암이나 대장암 수치가 낮다는 게 발견이 되면서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라서 내가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높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위암 대장암 발병률이 1위입니다. 1위예요. 뭐 자극적인 걸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소화기관 자체에 어떤 유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공교롭게도 전 세계적 위암 대장암 발병 1위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 D 부족 국가 1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요, 아프리카랜다. 우리 아랍에서 보면 히잡 쓰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눈만 내놓고. 비타민 D는요, 원래 내 몸에서 합성이 가능해요. 어떻게 했을 때 내 몸 피부 조직 안에는요, 비타민 D를 합성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햇빛과 만나면 자외선 지수가 굉장히 높은 12시부터 2시 사이에 내가 기본적으로 햇빛과 노출되어 있는 면적이, 만나는 면적이 있으면 피부 효소하고 합성해서 비타민 D가 체내에서 합성이 되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지금 피부를 내놓고 있는 시간이, 장시간 내놓고 있는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곳만 해도 벌써 팩트 다 바르고 선크림 다 바르고 했기 때문에 노출 부위가 되게 적은 거예요. 야외 활동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햇빛과 만날 수 있는 일정 자체가 되게 부족한 게 사실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유리통에서 들어오는 그런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합성하는 데는 그렇게 도움되지, 직선으로 맞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직선을 너무 오래 맞다 보면 또 비타민 D는 합성할 수 있겠지만 멜라닌 색소가
발현돼서 김이나 잡티의 원인이 돼서 이렇게 발마시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반드시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D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많이 하면 호흡기 있죠, 호흡기. 여름에 한질반질하게 시커멓게 탄 아이들이 겨울에 감기 잘 안 걸리죠. 그런 것처럼 호흡기에 굉장히 탁월해서 감기나 이런 것들이 안 걸리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비타민 D가 항암과 동시에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게 비타민 D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사람 전체가 부족이 있다. 비타민 D는 그리고 칼슘옥sid도 좋기 때문에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반드시 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60 사람들 중에서는 보면 그럼 누구나 다 비타민 D를 일광욕하면 만들 수 있습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은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부 자체에 비타민 D 합성할 수 있는 효소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60세 이상이신 분들, 노인분들은요, 나가면 합성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골다공증이나 이제 뼈의 건강에 염려되시는 분들 첫 번째로 의사가 해주는 역할이 뭔지 알아요? 칼슘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비타민 D 주사를 맞춰요. 그만큼 비타민 D가 되게 중요하게 되고 있는데, 비타민 D는요, 지용성이니까 몸에 들어오는 형태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비타민 D는요, D1, D2, D3가 있는데, D1, D2보다는 내가 표기 라벨을 봤을 때 D3의 형태로 들어있는 걸 드시는 게 몸에서 바로 쓰여서 바로 활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표기상을 보면서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자, 비타민 E는요. 비타민 E는 우리 몸에서 60조, 100조 개가 되는 세포에 막을 이루고 있는 게 비타민 E예요. 자, 막이 건강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막이 건강하지 않으면 세포가 망가져서 미토콘드리아부터 에너지 저장부터 다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비타민 E예요. 비타민 E는요,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성분이기도 하지만 생식작용을 하는 데 도움이 주기도 해요. 비타민 E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코페롤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토코페롤의 뜻이 뭐냐면 어원 자체가 생산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재생과 생산에 필요한 모든 기관에는 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피부가 좀 건조하고 안 좋으신 분들, 또 상처가 나는 부위에 비타민 E를 바르는 이유 자체가 피부 세포 재생이나 이렇게 활성화시킬 때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불임과 난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식기 활성화를 위해서 비타민 E를 먹기도 해요. 그리고 비타민 E는 어디서나 대표적인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들 보다 보면 산화 방지를 위한 영양 성분으로 비타민 E가 다른 제품에 합해서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제품 뭐예요? 바이오메가. 오메가3는 기름인데 쩔면 안 되니까 뭐가 들어갔다고? 비타민 E를 같이 넣어놨어요. 항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어쨌든 그럼 비타민 E가 되게 중요한데, 비타민 E가 어떤 형태로 들어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들어있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추출하는 거에 따라서 형질이 틀릴 거 아니에요. 비타민은 어디 많이 들어있어요?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근데 이 형질이 천연이냐 합성에 따라서 내 몸에서 받아들이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천연 합성을 구분해서 드시기 좋아요. 라벨을 딱 보시면 비타민 E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D, 알파, 토코페롤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런데 이 사이에 여기 L이라고 하는 게 붙으면요, 이성질제 표현하는 거, 레프트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붙으면 얘는 합성이에요. 그럼 나는 비타민 E를 먹을 건데 이왕이면 안전하고 좋은 거 먹으려고 하면 L 붙어있는 거 고르지 않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비타민 K인데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작용도 좋고, 비타민 K도 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용하는 게 비타민 K고요. K도요, K1, 2, 3가 있는데요. K3 형태나 이런 것들을 과용해서 먹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를 먹는 중에 K1의 형태로 되는 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고를 때 필요한 건 알지만 형질에 따라서 내가 피해보면 안 되겠다. 이런 거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비타민 B군인데요. 이 B군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게 B군이에요. 자,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엽산도 B군 중에 하나고요. 나이아신도 B군 중에 하나고요. 비타민 B군이 B1, B2, B6, B12까지 쫙 있잖아요. 그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요, 암 발생률이 높고요. 기형 출산율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요, 가장 중요하게 역할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의 대사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당뇨가 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요. 비만이 되기도 높아지는데, 비타민 B군은 반드시 많이 드셔야 되는 건데, 일반적인 양보다 어느 정도 드시냐면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바로 일일 권장량. 여러분들이 일일 권장량에 대한 착오가 생기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라벨에 들어있는 일일 제공량, 일일 권장량 밑에 보시면 퍼센트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게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준량은요, 최적의 양이 아니라 최소의 양을 표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 최소의 양의 기준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각 나라별로 나가 있는 그 파병한 그 군인들이 만약에 몸에 병이 생기게 되면 전투력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겠죠? 그래서 개별로 보급할 때, 보급 식량을 보낼 때 영양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괴혈병이나 각기병이나 구리병이나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병증에 대한 최소의 양을 책정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 영양 표준을 만들 때 계속 갖다가 썼던 건데, 외국에서는 그 기준치가 너무 오래됐고 식생활이 바뀌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막 먹고 살만해져고 영양 기준치에 대한 부분들을 따와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거들을 갖다가 한 거예요. 그것도 최근에 90년대에 딱 한 번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많이 낮아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게 왜 우리나라 제품하고 외국 제품하고 좀 달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게 기준치 함량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거의 최소량인 거고 외국은 그게 계속 업그레이드되면서 최정량에 가깝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RNA, RDA라고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 기준치 양보다는 비타민 B군은요, 일반적 100%대 수준이 아니라 1000%, 10,000%대가 필요한 게 비타민 B예요. 특히나 몸에 순환이 좀 잘 안 된다거나 피로감이 좀 많다거나 내가 좀 에너지가 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비타민 B군을 많이 드셔야 돼요. 자, 흔히 여러분들이 운동을 막 40분씩, 45분씩 하는 축구 선수들 있죠?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내 몸에서 이 화학 공정 돌아가면 뭐가 쌓이면 젖살이 쌓여요. 젖살이 쌓이면 경직되기도 하고 몸에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밀려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회복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비타민 B군 주사를 혈관으로 따로 맞기도 합니다. 피로회복을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정형외과 가면 많이 맞는 주사들이 있어요. 태반 주사, 마늘 주사. 들어보셨어요? 이게 다 비타민 B군 주사예요. 그래서 굳이 그런 걸 맞지 않으셔도 1000%대 이상에 있는 걸 드시게 되면 그런 거 맞은 효과가 똑같고요.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과량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은 다양하게 많이 들어있는 게 좋은 거고, 한 가지 B1만 들어있다, B2만 들어있다고 하면 좋지 않고요. 복합체로 B12까지 쫙 들어있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근데 B1, B2, B6, B12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다른 이름을 명시된 게 있어요. 엽산, 나이아신 이런 거 다 비타민 B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해서 드시면 좋고요. 비타민 C. 비타민 C야말로 전체적으로 부작용이 가장 보고되지 않은 게 비타민 C예요. 그래서 비타민 C는요, 음료에도 들어있는 거 본 적 있으실 거고요. 심지어 과자에도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비타오른 먹으면서 염려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먹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비타민 C고요. 비타민 C는 하루에 6,000mg 이상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과용량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면 몸 문제가 생기면 변이 좀 묽어져요. 그래서 변비가 있는 분들은 비타민 C 고용량을 먹으면 변비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비타민 C예요. 수용성이고 체내에 오래 남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반복적으로 자주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들어있는 걸 드시는 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비타민 종류는 워낙 많아요. 워낙 많아서 기본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수용성으로 이런 형태 나와 있는 거는 무조건 과용해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지용성은 형태에 따라서 내가 안전하게 선택해서 먹으면 별 문제 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내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까 비타민 A는 누구한테만 위험하다고요? 임산부. 자, 근데 가장 또 위험하다고 보고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철분이에요. 자, 철분에 대해서는 철은 몸에서 어떤 얘기만 하냐면 조혈자금, 피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성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서 피는 각 기관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피가 부족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은 본능적으로 철을 저장하려는 기전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한번 철이 들어오면 몸에서 철이 나가지 않아요. 근데 철이 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자, 가임기 여성들 같은 경우에 주기적인 생리작용을 통해서 내 몸에 있는 철의 농도가 조절이 되는데, 이 철이 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간이나 신장에 누적해서 쌓이면서 독성을 유발하는데, 그 문제가 가장 첫 번째는 만성피로. 내가 만성피로가 있는 거 자체가 철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죠.
만성 피로부터 자 철분을 과용해서 먹는 첫 번째가 장 점막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임산부들이 철분제 먹으면 변비 오죠. 그 얘기가 장 점막을 퇴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게 또 철분의 질량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얘가 간을 쌓이기 때문에 간 손상의 주요 원인이라서 간암이나 간질환의 주요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암이나 퇴행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게 철분의 과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철분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먹는 게 맞는 거냐면, 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적인 일어나는 가임기 기간 동안에 철분제를 먹어도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왜? 그 철의 농도가 조절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데 남성분들, 여기 남성분 많은데, 남자분들의 영양분을 고를 때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철분제가 안 드는 걸 드셔야 돼요. 철은요, 한 번 들어오면 피를 걸러서 쓰시는 분들 없죠? 투석하시는 분 아니고서는 피를 걸러서 쓰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한 번 만들어진 피에 있는 철의 농도는 계속 가져가시는 건데, 철분이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붉은색 육류, 녹화색 채소에 다 들어있는 게 철분이에요. 고기 좋아하시죠? 남자는 술안주도 고기 많이 드세요. 붉은색 육류 많이 드시는 분들은 철분이 부족할 일이 없어요. 특히나 철분제는 과한 거는 내가 만성피로가 철분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과한 건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부족한 건 진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간단한 빈혈 검사만 해봐도 철이 부족한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철분제가 빈혈이 아니신 분들은 굳이 섭취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40대가 넘어가신 분들한테 권유해드리는 건 뭐냐면요. 40대가 넘어가신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철 농도가 높아요. 그래서 만성피로가 막 쩔어있고, 자, 남자가 간 손상이 많아요? 여자가 간 손상이 많아요? 남자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몸에서 축적돼서 문제가 되시는 건 다 간에 쌓여요. 그래서 남성분들 40대 넘어가시고 앉아 계신 분들은요. 자, 유일하게 철의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요. 피를 뽑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막 피곤하고 뭐하고 뭉치고 그러면 부항통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일성의 혈철의 농도를 낮춰도 피로가 좀 낮아지는 느낌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분들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헌혈을 주기적으로 하세요. 헌혈하시면 피가 주기적으로 헌혈 한 번씩 해줘서 철의 농도를 낮춰주시는 것도 방법이다. 심지어 헌혈까지 지금 뽑을 판인데 철 들어있는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남성분들은 철이 들어있는 걸 먹지 말아라. 근데 성장기 아니라 철이 들어있는 거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성장기 때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이유식 해보신 분들이나 이런 성장기 뭐 많이 먹어요? 소고기 많이 먹이죠? 소고기에 철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영양제 아니더라도 철분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면 좋고요. 엽산 같은 경우라든지 비타민 C 같은 것들을 많이 먹으면 철분이 내 몸에 흡수가 잘 되게 또 만들어줘요. 그런 것들 드시는 게 도움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흔하게 많이 먹고 있는 것들 중에서 미네랄 종류 중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손쉽게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게 뭐냐면 칼슘이에요. 맞아요?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 많이 먹는데, 자, 칼슘을 고르실 때는요. 칼슘은 기본적으로 혼자 단일 제대로 활동을 잘 안 하고요. 같이 많은 것들이 있어야 좋아요. 첫 번째 비타민 D, 비타민 K 같은 흡수와 접착을 도울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또 칼슘과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있으면 서로 유기적인 작용이 잘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아이 키 성장을 위해서 또는 내가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제를 하나 선택해서 먹을 때 칼슘만 들어있는 걸 먹게 되면요. 칼슘은 마그네슘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칼슘을 들어있는 게 들어오면 내 몸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을 땡겨다 쓸까 안 쓸까요? 땡겨다 쓰겠죠? 그러면 갑자기 눈밑이 떨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마그네슘 부족하면 눈밑 떨리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영양을 공급할 때는요. 서로 상호적으로 궁합이 맞는 영양소들은 같이 들어있는 걸 드셔주지 않으면 오히려 내 몸에 상대적으로 손실과 부작용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슘제를 고르실 때는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있는 걸 고르시고 비율이 1:1 정도 들어있는 걸 고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칼슘 섭취하려고 했다가 근육 떨림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이라는 작용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하기 때문에 다리에 쥐가 좀 잘 나신다거나 경련이 좀 일어나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섭취를 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칼슘은요. 공급원 자체가 칼슘을 예전에는 소뼈에서 많이 뽑아서 썼어요. 싸죠. 그런데 소뼈는 단단하기 때문에 추출하고 나서도 소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드시다 보면은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위하고 장이 약하다 보니까 칼슘 먹는데 거북해하고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예전에는 무골칼슘이라고 해서 소뼈 칼슘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위장 기관이 워낙 약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특화돼서 만든 게 뭐냐면 해조칼슘. 해조칼슘이 뭐냐면 해조칼슘은 굴이나
조개 껍데기나 산호에서 추출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흡수가 잘 되거나 하는 건 뭐냐면 우유칼슘, 젖산칼슘인 거예요. 젖산칼슘과 그리고 칼슘의 형태는 탄산칼슘 이런 거 있잖아요. 구연산칼슘 이런 것들 비율이 적절하게 들어있어야 잘 흡수가 되기 때문에 형태를 보실 때는 그 비율적인 걸 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된다. 거기다가 O까지 같이 들어있으면 비타민 D, 비타민 K까지 D3와 K1의 형태 들어있으면 가장 퍼펙트한 칼슘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칼슘 공급원으로 우유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우유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30% 이상이 유당분해 요소가 몸에 없어요. 그래서 유당플레틱이라고 해서 우유 먹으면 설사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칼슘 제대로 되기 좋고요. 자, 우유도 유단백이기 때문에 먹으면 소화 분해되면서 뭐가 생긴다고요? 염증이 나오기 때문에 아토피나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유 같은 유제품을 드시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먹고 있는 거, 자, 아연 아시죠? 아연. 자, 아연은요, 나폴레옹이 가장 많이 먹었다고 하는 굴. 일반적으로 굴에 좀 많이 들어있고요. 아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능이 뭐냐면 활력을 주거나 면역 기능을 도움을 주는 것들을 많이 해서 아연은 대표적인 면역 영양제로 알려져 있는데 아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연과 구리가 유기적인 작용을 하는 데가 오늘 우리 애를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연만 들어있는 거 먹이잖아요. 근데 그런데 몸에 있는 그 구리를 갖다 땡겨다 쓸 거 아니에요. 9대1, 10대1 정도 쓰거든요. 땡겨다 쓰면 내가 아이 면역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아연을 먹였는데 아이가 머리가 빠지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연과 구리도 비율적인 게 맞아서 두 개 같이 들어있는 걸 고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상호적인 것들을 잘 생각하고 드셔야 되는 거. 그리고 영양제를 고르실 때는 항상 뭘 밑으로 고르냐면 종합 비타민 형태로 드시는 걸 고르세요. 고르실 때는요, 보통 13가지하고 한 7가지 비타민 정도 들어있는 거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거 몇 가지 들어있어요? 14가지예요. 몇 가지 다 봐주세요. 헬스케 한번 열어보세요. 몇 가지 비타민과 몇 가지 미네랄 들어있어요? 14가지 비타민과 몇 가지 미네랄? 9가지 미네랄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렇고요. 유산화는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들어있어요. 미네랄 수가 훨씬 더 많죠? 비타민하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요즘의 트렌드는 뭐냐면요, 기본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파이토케미칼 들어보셨어요? 식물 영양소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식물 영양소까지 몇 가지 식물 영양소 들어있어요? 저희 7가지. 자, 식물 영양소 하는 일은요, 여러분들이 과일을 먹으면서 느끼실 텐데 굉장히 달고 맛있고 괜찮잖아요. 자, 그러면 과일이 그 과육이 그만큼 생성될 때까지는 외부로부터 그걸 지켜내지 못하면 그게 과육 생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과일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뭐냐면 색깔에 들어있는 항산화제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나 과일 껍데기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포도 알맹이보다 포도 껍데기가 더 영양 성분이 많고요. 사과도 사과 알맹이보다 사과 껍데기가 훨씬 더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해서 우리 씻지 않고 먹어야 되는데, 제가 깍지 않고 먹어야 되는데 농약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씻어 먹고 있는 상태잖아요. 어쨌든 그런 성분들은요, 내가 생육을 하면 제일 먼저 목적이 뭐냐면 그 과일 안에 씨앗이 맺혀서 번식이 목적이기 때문에 외부 벌레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또는 외부 환경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힘을 발현하는 데 있어서 그 힘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서 색깔 영양소가 갖고 있는 식물 영양소를 현대인들이 많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레스베라트롤, 폴리페놀 황산화제, 안토시아닌, 그 다음에 또 라이코펜 이런 것들이 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빨간색이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영양소를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영양소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주는 항산적인 요소라든지 노화 방지라든지 항염 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종합 비타민 고르실 때는 그런 영양소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를 고르시는 게 되게 좋아요. 특히나 유산화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들 중에 특히 추출물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되게 많이 쓰잖아요. 지금 보시면요, 영양제마다 성분을 보시면, 자, 에브리데이 다 갖고 계시죠? 에브리데이 펴보시면요, 헬스팩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헬스팩에 알약 나와 있는 쪽에 보면은요, 성분이 나와 있을 때 없는데 추출물 나와 있는 거예요. 추출물. 비타민 종류에 보세요. 무슨 추출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요, 어떻게 하실 거냐면, 표시되고 명시된 영양성분 말고요, 성분표에 들어가 있는 추출물에 대한 것들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들이 갖고 있는 파이토케미칼이나 고유의 힘이 있는 영양 표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검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화는 그런 성분의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은 100% 천연 있다 없다? 없어요. 100% 천연 비타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추출을 해서 그것들을 고결시키거나 정제를 만들려고 하면 이걸 정제를 합할 때 그런 합하는 데 필요한 성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굉장히 미량이냐 아니냐 이 차이가 있고요. 종류를 여러 개 넣느냐 한 가지만 넣느냐 이런 차이가 있고요. 100% 천연인 비타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디 가셔가지고 유산균 100% 천연인 얘기하시면 안 돼요. 100% 천연이 아니라 천연의 비율이 높고 몸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이 안 들어있고 그리고 흡수율이 높은 우리 SBS에서 자연의 땅을 찾아서라고 해서 비타민을 실제로 공급처에 대한 부분이나 땅에 대한 것들까지 다 해서 한번 방송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 합성 비타민과 천연의 비타민 자체는요, 체내에서 흡수되는 정도가 아예 달라요. 배수가 거의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비타민들보다 흡수율이 높은 이유는 천연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지, 결국 천연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양제든 뭐든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만약에 TV에 비타민 같은 데서 어떤 방송이 나왔다, 뭐가 좋다고 나왔다, 그럼 다음날 마트에 브로콜리가 막 동이나고 이러는 게 그리고 자, 누가 뭐 석류 좋다고 하면 바로 옆에서 석류 관련되는 홈쇼핑 팔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어떤 성분을 만들어낼 때 기술과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분말 건조해가지고 제형화해서 바로 만드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식품 같은 걸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팔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 상품 등록하고 신고만 하면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양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른 회사와 다른 건 실제로 유효 성분에 대한 것들을 추출하고 있는 형태라든지 그게 내 몸의 세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쓰여지는 것들의 형태라든지 그런 기술력의 차이가 있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때 천연이다 학생 이런 개념보다는 가장 세포가 잘 쓰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거의 가치를 조금 더 설명하시는 게 훨씬 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종류들 중에서 여러분들 흔히 모르는 성분들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크롬이라고 하는 거 문제죠. 크롬. 헬스백 끝에 보면은 크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서 크롬은 장화 억제 영양소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게 뭐라고요? 탄수화물 그리고 또 당류 있죠. 여러분이 단맛을 느끼는 모든 거, 커피든 뭐 어떤 밀크티든 당류가 엄청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당류는 이미 벌써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단당류로. 그러면 얘네들이 내 몸에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나 인슐린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당장은 당류가 아니지만 살이 찌고 이 당 수치가 높아져 버리면 당류 단계로 넘어가요. 제가 몸무게 80kg 나왔을 때 건강검진했는데 당류는 아닌 당류 저단계였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병은요, 정상 범위와 비정상 범위에 대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갭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 경계만 딱 넘어가면 당뇨 환자가 되는 거고, 그 경계만 넘어가면 고혈압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현대인들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크롬은요, 소화당뇨도 되게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아이나 어른이나 이렇게 당에 대한 위험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꼭 들어있어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크롬이에요. 당뇨 환자들이 그래서 크롬 있는 영양제 드시고요. 또는 당화되는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식이섬유 있죠. 식이섬유 있는 걸 드시게 되면 식이섬유가 당화를 지연시켜줘요. 그래서 그렇게 드실 수 있게 하면 좋고요. 또 한 가지, 자, 몰리브덴 들어봤어요? 몰리브덴? 처음 듣죠?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에 거의 없고요. 제가 국내에서 이제 드시는 제품들 다 비교해봤을 때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한 군데서 풀먼 종합 비타민에 몰리브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풀먼 사람들도 본인들이 몰리브덴 들어간 거에 되게 자긍심을 느끼고 있으면서 나한테 설명하는데 저희도 몰리브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하게 됐던 건데, 자, 몰리브덴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흔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영양소지만 이게 왜 좋으냐면 모든 몸에서는요, 세포가 산화되고 환원되는 주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포 산화 환원 주기가 보통 일반적인 사이클이 며칠이냐면 28일이에요. 28일. 그래서 생리작용이라든지 피부세포라든지 보통 28일 사이클 돌아가는 거 아시죠? 근데 그 28일 사이클 중에서 얘가 세포 환원 주기가 정상으로 다 일어나면 피부도 잘 각질이 떨어져 나가고 새롭게 차오르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내 몸 대사가 잘 안 되고 그 산화 환원 주기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으면 피부도 칙칙해지고 안색도 안 좋고 생리작용도 잘 안 일어나고 그 사이클 주기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세포 산화 환원 주기를 조정해주고 정말 정상적 대사를 만들어주는 게 도움을 주는 게 뭐냐면 올리브덴인 거야. 그래서 헬스팩을 먹었는데 여자분들 같아요. 생리학이 정상으로 일어나고요. 생리통도 없어지고요. 배란통도 없어. 이런 경험하신 적 있죠? 그리고 피부가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그런 작용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몰리브덴이고요. 또 밑에 보면 셀레늄, 셀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셀레늄, 셀렌. 그게 뭐냐면 항암 영양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항암 효과가 있는 암유발 물질을 중화시켜 줄 수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게 셀렌이에요. 자, 이거 제가 그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 말고요. 한 장 넘겨보세요. 헬스팩 하나 넘기시면 뒤에 주요 성분에 대한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타겟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종합 비타민이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숙제는요. 추출물을 검색하셔가지고 그 기능을 헬스팩 페이지에다 옮겨 적어 놓을 것.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나와 있는 각 기관들 있죠. 망간부터 구리부터 각 성분들이 하는 역할들을 앞쪽에다 헬스팩 페이지에 성분 옆에다 적어서 옮겨 적어 오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하실 일은요. 에브리데이를 영양사전처럼 만들 거예요. 말 그대로 헬스팩을 내가 다 외우고 있지 않아서 누가 헬스팩을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전화로 그 페이지만 열어보면 완전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좋고요. 또한 파트너가 생기시면 그 에브리데이를 빌려주고 뭐라고 그러죠? 옮겨 적는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필사하게끔 만들면 공부가 자연스러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도 배우고 알려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본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양적인 거에 대한 것들 성분들을 공부를 하시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처럼 당뇨나 혈압이나 병증에 대한 관심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뇨나 고혈압이나 뭐 고지혈증이나 이런 것들은요 다 시기적으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는 게 필요하고요. 항상 뭐부터 먹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종합 비타민부터 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에 있는 기능이 전체적인 대사나 순환 같은 것들 잡아내지 못하면 내가 만약에 눈에 좋은 것들을 하나 먹는다고 하면 눈에 좋은 성분이 눈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땡겨 쓰다 보면 내가 원하는 기능까지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베이직적인 전체적인 대사나 순환과 염증과 케어하시는 걸 먼저 케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기관별로 먹을 수 있는 성분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헬스팩이나 세센셜즈나 유산인멀즈를 뭐라고 그래요? 에센셜즈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게 기본 베이지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눈 영양제나 간염 이런 것도 뭐라고 그래요? 옵티마이저라고 부르죠. 개별 맞춤 영양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본을 먹고 그 다음에 개별 맞춤을 드시는 게 맞다. 그래서 누구나한테 다 그런 수도를 권해주시면 좋고요. 또 한 가지 유산화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 계통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로 구분해서 드시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한 가지만 먹게끔 하지 말고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상담하시고 여러분들조차도 케어하실 게 뭐냐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소화기 계통이에요. 소화기 계통을 제일 먼저 케어하셔야 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첫 번째 질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위하고 장 기능 어떠세요?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걸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위와 장 기능이 떨어지면 그걸 보면서 잘 받아내지가 못하겠죠. 그러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도 위에 장부터 케어하고 난 다음에 먹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물어봐 주시고 자 소화기 계통에는 지금 보게 되면 위하고 소장, 대장 그리고 뭐 이렇게 항문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에서 각종 소화를 하고요. 소장에서 흡수를 하는 거예요. 위에서는 흡수가 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장에서 흡수를 하고 소장에는 영양소 같은 걸 흡수하는 거고요.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 상태를 보면은 장 건강을 알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변이 자꾸 설사를 해요. 그러면 수분 흡수를 잘한다는 얘기 못하는 얘기야.
못하자는 얘기는 대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자꾸 변비가 와요. 그러면 또 대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은 1이라니까요. 저희 아빠도 직장으로 돌아가셨는데 대장에 대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육류예요.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암에 걸린 원인을 알아야지만 케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육류고요. 두 번째가 소주였어요. 술, 알코올. 이 두 가지가 장에서 만나면 완전 취약인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왜 대장에 이게 그 육류가 안 좋으냐면, 자, 우리 현대인들한테 필수 영양소식 5대 설명했잖아요. 근데 7대 중에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죠. 왜 식이섬유가 중요하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빵을 하나 먹잖아요. 식빵 이만한 덩어리를 먹는데 얘네들을 다 소화 분해되고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냥 어떻게 궁금하시면 빵을 갖다가 물 대야에다 넣고 한번 던져보세요. 풀어지면 뭐가 남는 게 있나?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기도요, 씹고 다 나시면 남는 게 힘줄 말고는 남는 게 없죠.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여름에 더운 여름날 음식물 쓰레기를 싱크대에 잠깐만 내비둬도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돼요? 부패되고 끓고 난리가 나죠? 암만 넣어도 여름에 온도 몇 도예요? 33도? 그쵸? 자, 우리 몸은요, 몇 도예요? 36.5도인데, 소장에서 다 흡수하고 대장으로 내보냈다는 얘기는요, 대장의 자체에 갔을 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섬유질이 적은 것들, 그냥 어떤 맛과 양이 소화분해되고 남지 않는 것들, 빵 종류라든지 그런 것들만 위주로 먹게 되면 장까지 남아있는 일단 물리적인 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이 배설을 할 때, 배출할 때 굉장히 큰 활발한 운동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장은 막 이렇게 막 되어 있어요. 직선도 아니고요. 그리고 다 막 이렇게 눌려져 있어. 그래서 눌려져 있는 게서 내장만 많으면 또 그 지방을 또 눌리게 이렇게 눌려 있는 상태이고, 직선 코스가 아니라 곡선 코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변을 먹으면 다 소화 분해되고 나면, 다 흡수되고 나면 한 요 정도에 되는 것들이 나왔다. 그럼 얘가 이 끝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장 운동이 막 꼬불통꼬불통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점막에는요, 작게 육모들이 있어서요. 어디 끄리끄리 밀어주면서 보내는 건데, 부피가 작으면 밀려요, 안 밀려요? 안 밀리죠. 그래서 거기 오래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머무르고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 장 점막 자체가 물 호수처럼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점막이 아니라, 장은 뭐라고요? 흡수 기관인 거예요. 그런데 나가야 되는데 안 내보내고 있으면, 지금 잠깐 몇 시간만 해도 뜨거운 곳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썩고 부패하고 끓고 난리가 난다고 했는데, 36.5도인 내 장 안에서는 나가야 될 성분이 안 나오고 있으면 어떤 작용이 일어날까요? 썩고 부패하고 가스가 나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그게 장 점막에 흐르고 있는 혈관을 타고, 장 점막에서 흡수가 돼서 혈관을 타고 이게 다시 돌겠죠. 원래 이게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요, 위 소장 대장이 소화 흡수되면서 흡수됐던 것들을 다시 영양성분 쪽으로 봤을 때 어떤 성분이 문제가 있거나 독성이 있거나 하면 간에서 해독을 해서 다시 보내고 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미 다 해독 끝나서 나갈 것들을 보낸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여기서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해서 다시 여기서 독소를 만들어서 다시 보내주면, 혈관을 타고 돌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간이 또 해독을 해야 되겠죠. 이미 또 먹어서 밀어내주고 있어. 그 먹은 거 지금 해독하기 좀 바빠 죽겠는데, 다시 내보내라고 했던 밑에서 다시 일을 못해서 다시 독소를 올려주니 간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변비가 많은 사람들 얼굴 누렇게 뜨죠. 우리 간이 안 좋아서 누렇게 뜨죠. 누달 동자도 누렇게 뜨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체간에서 그 속도를 못 맞춰주면 그게 혈관을 타고 뇌까지 가요. 그러면 만성 두통 있는 분들 있잖아요. 머리 띵 나고 아프신 분들도 숙병이나 변비 때문에 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잘 배출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일단 먹는 것들의 양이 없으면, 물리적인 양이 부족하면 나갈 수 있는 양이 없는 거예요. 운동성이 없기 때문에. 자, 먹으면요, 8시간 안에 나와야 돼요. 자, 아침에 똥 쌌다. 하루에 한 번씩 싼다. 8시간마다. 많지 않다니까. 이틀에 한 번 싸고 이렇게 돼버리면 장내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들이
썩고 특히나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단백질 종류는요 굉장히 심한 황산가스 같은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 단백질 종류라든지 이런 거 먹고 나면 방구 부린내가 완전 또 부린내 나는 이유가 되게 안 좋은 이유가 그 단백질 자체가 되게 안 좋은 작용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장 점막이 우리 곱창 같은 거 먹거나 보면 장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장 점막이 헷갈리면 우리 입 안에 보면은 입 점막을 보면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입 안에 안 부드러워? 입 안에 이렇게 보면 이게 살 점막이 되게 부드럽잖아요. 근데 거기서 썩고 뭐 계속 자극을 주다 보면 세포가 자극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세포가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게 변형이 일어나면 용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류 종류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나 장이 좀 자극적이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장 전망에 용종이 많이 일어나는 거고 특히나 40대가 넘어가면 대장에 이제 해줘야 되는 기능 자체가 그게 육류 종류 좋아하고 식생활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막 발현돼서 한 수십 개도 나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용종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또 노출되면 변형이 일어나면 이제 암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대장 부위에 있으면 대장암이고요. 항문과 가까우면 직장암이고요. 항문과 아주 가까우면 결장암이고 그래요. 대장만 가지고 암 종류가 여러 가지 부위에 따라 다 다르게 얘기할 만큼. 그나마 위쪽에 발현되시는 분들은 위쪽에 있는 분들은 대장을 잘라내고 붙이면 돼요. 근데 밑으로 가서 결장이나 직장이 있는 분들은요 잘라낼 부위가 되게 짧거든요. 직장은 길지 않아요. 항문부터 한 80 몇 cm 이렇게 있어요. 아무튼. 근데 그 부위 길지 않게 잘라내면 기능을 못 하겠죠. 머무르고 있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계속 모아놨다가 내보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게 잘라버리면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거 자체가 부위가 너무 항문과 인접해 있으면 아예 다 잘라버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걸 여기 옆으로 빼버려요. 암환자. 그리고 되게 위험하거나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장은 되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장 관리를 잘 하려고 하면 일단 잘 먹고 잘 싸는 게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한 번 내보내는 걸 필수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식단에서 먹는 게 식이섬유질이 부족해서 물리적인 양이 적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식사하기 전에 식이섬유질을 먹고 그 다음에 하시거나 음식을 드실 때도 야채 같은 거 많이 해서 섬유질은 뭐냐면 야채 잘랐을 때 이렇게 줄기 심이 있죠. 심. 소화가 안 돼요. 그거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장까지 남아가서 물리적인 양을 늘려주기 때문에 변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변은요. 내가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잘 싸요 이래요. 잘 싸는지 자주 가는 잘 싸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 굵기에 바나나 크기만큼을 통을 하나에서 2개 정도 보는 게 잘 싸는 거예요. 먹는 양에 따라서. 색깔은 여러분들이 색은 어느 정도 색이면 좋으냐면 애들 있죠. 애들. 어린아이들 변 볼 때 무슨 색이었어요? 어릴 때 황금색. 그게 제일 좋은 변이에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안 좋은 거예요. 만약에 변 색깔이 어둡다? 그럼 장내 출혈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변 색깔을 가지고 되게 많이 보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일단 잘 먹을 수 있게 식이섬유 양을 늘려서 먹어주고요. 자, 그리고 장 자체가요. 전체적으로 어떤 걸 담당하고 있냐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에 대해서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건강한 몸. 면역세포의 70% 정도가 장내에 존재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장 관리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럼 장내에 면역세포가 존재하고 장 환경이 좋게 만들려고 하면 장에 있는 기본 구성을 알아야 돼요. 자, 장 자체에 대한 환경은요. 우리가 요즘에 장 좋아지기 위해서 뭐 많이 먹어요? 유산균 많이 먹죠. 유산균. 그러면 장의 유산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장 내에는요. 장 환경 자체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익균들 얘네만 살고 있지 않고요. 유익균과 중간자균이라고 하는 놈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유해균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대장균. 대장균의 이름이 왜 대장균인지 아세요? 원래 대장에 제일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대장균이에요. 그게 원래 살 때는 문제가 없지만 입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유해균들은 포도당균이나 이런 각종 식중독 일으키는 균들은 다 유해균인 건데 비율이 정상적일 때 어떻게 있냐면 20%, 60%, 20% 이렇게 존재해요. 정상적인 장이라고 하면. 근데 이 퍼센트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만약에 내가 오늘 점심 때 약간 시큼한 김밥을 먹었어. 그럼 거기에 무슨 균이 있냐면 식중독균인 포도당균이 있어요. 그러면 걔가 지금 입으로 들어온 것들이 이 비율 중에서 뭐가 많이 들어왔어요? 유해균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 유해균의 기세가 조금 우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중간자균이 얘가 박쥐 같은 놈이거든요. 우세상 봤을 때 얘네가 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얘들 싹 붙어버려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토하고 싸고 난리가 나는 이유가 장내에 대한 세력이 바뀌어버려요. 80% 정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유해한 환경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안 먹었는데 막 토하고 싸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 당시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주면 좋은 거냐면 유익균이 우세하게끔 넣어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시간 간격으로 유익균을 넣어주게 되면 얘보다 얘가 낫다는 걸 얘가 또 인지하죠. 이 박쥐 같은 놈이 또 일로 붙어요. 그래서 멈추고 진정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봤을 때 이런 환경에 자기가 하면 좋은데 왜 장이 안 좋으냐면 항상 얘의 기준이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요. 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계속 똥 안 싸시면 돼요. 얘들이 먹이는 뭐냐면 숙변이에요. 그리고 그 숙변은요. 얘를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배출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장내 환경이 좋아야 얘네가 생존할 수 있고 증식할 수 있는데 얘네들 증식할 수 있는 환경만 계속 만들어주고 있어야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하면 얘네들도 먹고 싸고 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좋은 환경에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은 뭐냐면 숙변이 없고 깨끗한 장 환경 내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얘네들의 먹이는 뭐냐면 식이섬유인 거예요. 그래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눌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산균 같은 거 공부하시다 보면 이렇게 불러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렇게 부르죠. 프로하고 프리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프로바이오틱이라는 건 유산균의 통칭이고요. 유익균의 통칭이고요. 프리바이오틱이라는 건 뭐냐면 유산균의 먹이의 통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즘에는 옛날에는 프로바이오틱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프로바이오틱 안에 모두 들어있는 걸 원해요. 프리바이오틱까지 같이 들어있는 걸 원해요. 유산화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과 프리바이오틱이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정상적 균의 양도 늘려주지만 그것들이 장내에 가서 잘 생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유산균을 많이 섭하시게 될 거고 유산균이 비율적으로 높아야 장내 환경이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산균을 다 많이 먹게 되실 텐데 유산균을 고르실 때 뭘 갖고 많이 골라요? 자, 유산균 고를 때 뭐 보고 골라요? 평소 골라봤잖아요. 유산화 사업자 아닌 상태에서 유산균 고른다면 뭐 보고 골라요? 마리수, 맞아요. 마리수. 일단 기본적으로 유산균을 입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얘가 어디에 살아남아야 되냐면 위산과 유액에 살아남아서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장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랄랄라 이렇게 했나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캡슐화 시켜서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장까지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마리수가 많으면 생존율이 좀 높겠죠. 아무래도 다 싸우다가 마지막 전투에 나와지는 사병이 많은 것처럼 그래서 마리수가 많은 건 되게 중요해요. 자, 근데 마리수가 많은데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전투에 나갈 건데 사병이 많은 게 좋아요? 특공대가 많은 게 좋아요? 특공대가 많은 게 좋죠. 일반 사병 마리수가 많은 것보다는 특공대를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유산균이라고 하는 통칭, 유익균 이 통칭은 어떻게 예를 들면 편하냐면 우리나라 전체에 이상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진 이상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을까 안 많을까? 많겠죠. 그 이상화라는 이름을 가진 전체가 유산균이라고 생각하는 통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이상화라는 사람들 중에는 국가대표는 아니지만 스케이트, 스피드 스케이트든 뭐 스케이트 즐기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또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국가대표 이상화는 한 명인 거잖아요.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고 해서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특화되어 있는 차별화된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비피더스균 들어봤어요? 이거는 이 통칭이라고 생각하면 비피도 박테리움 아니말리스는 특공된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균종을 얘기할 때 균종의 뒤에 붙는 말이 더 깊게 들어가면 더 디테일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균종을 고를 때 뒤에 보시면 자세하게 길게 표시되지 않고 그냥 비피더스 균, 김치유산균 이렇게 표시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굉장히 싼 균들인 거야. 사병 같은 거 많아봤자 특공대 몇 마리에는 택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마리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공대 많은 걸 고르시는 건데 특히나
면역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아토피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명명된 균주는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싼 균들은 많이 넣어놓고요. 그리고 함량을 보실 때는 항상 뒤에 라벨에 보시게 되면 어떤 것부터 먼저 쓰게 되어 있냐면 전성 표시에서 어떤 거는 마리수가 많은 것들부터 앞에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첫 그 마리수 자체가 수는 많은데 비피더스 균이나 김치유산균이나 그러면 사병 많은 거예요. 그 마리수 퍼센트 중에 몇가 몇 마리 들어있는지 안 표시되어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요, 첫 번째는 일단 특공대인지를 보시는 건데, WHO에서 면역기능 증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아토피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균종이 있어요. 이게 뭐냐요? 비피도 박테리움 아니말리스, 락토바실러스 람노스라고 BB12 균주하고 LGC 균주 두 종이 있어요. 유산화는 사병을 많이 넣는 게 아니라 특화되어 있거나 아예 기능 명시가 되어 있는 균종 두 가지만 50억, 100억을 넣은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마리수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리수가 잠깐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면 유산화는 가장 특징이 뭐냐면 마리수가 그 이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컨슈머 랩에서 뭘 인정받은 거냐면 유통기간 마지막 날까지 살아있는 생존 상태의 마리수가 100억 마리 이상임을 인증받은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처음부터 살아날 균종까지 계산해서 넣겠죠. 그리고 냉장 보관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캡슐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마지막 날 개봉을 해도 100억 마리 이상을 보증받았다는 얘기 자체가 그거 자체의 기술 특허가 다른 거예요. 꼭 생균 상태로 해서 냉장고에 보관해야지만 되는 균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유산화는 그런 걸 아니어도 캡슐화하지 않아도 가로인데도 불구하고 생균들이 높은. 특히나 균종을 선택할 때는요, 어떻게 선택을 한 거냐면 일단 그 균종이 장에 들어갔을 때 장 안에서 생존율이 높은 거, 위산 유행이 강한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지들끼리도 가족처럼 잘 지내려고 하면 궁합이 잘 맞는 거. 지들끼리 싸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한 두 가지 균종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는 첫 번째는 특공대라서 균종이 다르고 마지막 날까지 보증할 수 있는 균종 수가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그 균종이 기능적인 명시로 WHO나 세계적인 국제기구 안에서 기능 명시를 받은 균종을 쓰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궁합과 이런 것들이 잘 맞는 균종으로 쓰고 있고, 또 한 가지 프리바이오틱이라고 하는 이들 식이섬유가 함유되고 있는 균종이고, 그러니까 이 용량이나 함량에 비해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걸 갖고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산균이 다 똑같은 유산균이 아니더라. 그리고 유산균은 언제부터 먹여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유산균은 신생아 이후부터 다 먹일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아이들은 태어날 때는요, 장 내에서 균종 수가 굉장히 좋게 태어나요. 근데 언제부터 바뀌냐면 음식이 들어가는 것도 병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음식이 들어갈 때 아이들 케어할 때나 또는 본인들이 음식 때문에 장이 안 좋아진 것을 인지하시고 그걸 맞춰서 좀 좋은 것들을 바꿔 먹시는 거나 바꿔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유산균수는 원래는 신생아 때 태아 때부터는 되게 좋게끔 들어와 있는데 생활하면서 점점 그것들 비율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 처음에 막 옛날에는 비오비타 같은 정장기 같은 거 많이 먹이고 실제로 자 장내에서 여기 아이들 아프거나 하면 항생제 같은 거 많이 먹이잖아요. 항생제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장 자체 환경을 바꾸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항생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항생제가 죽이면서 나쁜 균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좋은 것까지 싸그리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장내 면역 기능이 문제가 돼서 그게 다 죽고 나버리면 장내 면역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똑같은 노출이 왔을 때 반복적으로 그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항생제가 위험한 거는 환경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병원에서도 항생제 처방해줄 때 뭘 같이 처방해줘요? 유산균까지 같이 처방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항생제 굳이 처방을 많이 하고 있죠. 여기는 항생제 처방을 잘 안 하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내가 그 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약물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약물을 오히려 많이 먹거나 많이 섭취할수록 2차적으로 식품이나 영양소들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특히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당뇨나 병증이 많이 있는 분들은 그 약품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도 비타민 미네랄이 소진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일수록 영양제를 더 많이 드셔야 되는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몸의 대사가 남들보다 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다이어트를 하든지 몸에 회복이 잘 못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어떤 경우가 되게 많냐면 첫 번째로 몸에 염증이 많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염증 케어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호르몬 계통이 있어요. 갑상선이나 여성 호르몬 쪽이나 호르몬 이상이 있는 갱년기가 오신 분들이라든지 이상 있는 호르몬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이런 것들을 먼저 잡아주지 않으면 전체적인 대사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똑같은 걸 먹어도 효능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건 몸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항상 물어보실 때 첫 번째 뭐 질문부터 하라고요? 장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 케어하실 때는 지금 간 영양제도 똑같이 장 케어 제품 들어가 있죠. 그 이유 자체가 간도 소화기 계통이고 장과 연결돼 있어서 간의 길이 떨어지면 장이 힘들고요. 장의 길이 떨어져서 또 문제를 만들면 또 간이 힘들기 때문에 또 연결해서 관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 간에 대한 케어를 먼저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케어해야 될 게 뭐냐면 혈관이에요. 혈관 안에 뭐가 있냐면 기름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거 관리해줄 수 있는 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혈관 안에 염증이 타고 돌아서 문제를 만들고 약한 곳으로 나오는 것들이 또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혈중의 염증 관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또 설명을 드릴게요. 유산균 설명했는데 또 흔히 많이 먹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오메가. 자 오메가3를 먹으면 기대하는 거. 자 오메가3. 자 오메가3는요. 자 오메가3에 이것만 하면 끝낼게요. 자 오메가를 오메가 자체는요. 원래 우리 몸에 있는 구성품들 중에서는요. 오메가라는 종류가 오메가3만 있는 게 아니라 오메가 3, 6, 9가 있어요. 그런데 왜 오메가 6, 9를 먹으라는 얘기를 안 하고 오메가 3만 먹으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 이유는요. 우리 몸에서 오메가 3, 6, 9 비율이 정상적으로 따지면 1대1, 1대1 정도 되면 제일 좋고요. 정 안 돼서 1대4 정도 돼야 제일 좋아요. 근데 현대인들의 비율이 1대20이래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오메가3가 뭐 오메가 6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 자, 오메가3랑 오메가 6구가 뭐냐면 오메가3는요, 들기름, 달맞이 종자유, 뭐 하다못해 뭐 어유 이런 것들이 오메가3가 많은 거고요. 오메가6,9는요, 카놀라유, 해바라기 씨유, 참기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아마씨유 이런 거예요. 그리고 6,9인 거예요. 나는요. 이것도 많이 안 먹지만 이것도 더 많이 안 먹는데요. 저는 기름진 거 별로 안 먹고 튀긴 것도 안 좋아하고 근데 왜 이게 비율이 차이가 나요? 이해를 못 하시죠? 왜 1대20까지 하물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모두 먹고 있는 모든 것들에 오메가6,9 들어있어요. 자, 오메가 옥수수유 이런 것들 자 거기에 오메가6,9 들어있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모든 거에 오메가6,9 들어있냐면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고기 종류 있죠? 닭, 소, 돼지, 걔네 살이 뭐 먹어요? 옥수수 먹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 나와 있는 우유, 달걀, 유제품 다 옥수수. 그래서 얼마 전에 사냥우유에서 광고한 거 보시면 6,9의 비율을 1대4 이상 되게 맞춘 우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먹겠다는 얘기예요? 건져 먹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만큼 비율적이 되게 중요한데 그 비율이 극단적이게 좀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오메가6,9보다 3를 더 많이, 6,9 비율이 3보다 월등히 높은 거예요. 1대20만큼. 근데 얘가 문제는 뭐냐면요. 오메가6하고 오메가3,9의 비율이 안 맞으면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둘 다 기름이 되는 꼭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내 몸에서는 필요한데 안 들어오면 이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 간에서 비슷한 형질을 만들어요. 간을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콜레스테롤. 그래서 6,9의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으면 3가 필요하기 때문에 3의 형태에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비슷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생각하는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비슷하지 않은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지. 그래서 현대인들이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 위해서. 그 콜레스테롤을 제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추가적인 생산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다이어트 하거나 뭔가 할 때, 디톡스 할 때 오메가3 막 한꺼번에 4알씩 먹이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몸 자체에 대해서 몸에 인지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막 청소하고 혈관 청소할 건데 오메가3를 이만큼 넣어줄 거니까 너 쓸데없이 만들지 말라고 한 번에 고용량으로 인지시켜주고 비율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 몸에서 비율이 높여 안심하고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간 대사가 정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메가3를 먹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 효능은 일단 그렇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겠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 안 만들게 해주는 거예요. 비율을 낮춰줄 거고, 오메가3에 보통 들어있는 EPA랑 DHA가 있어요. 성분 구성 물질이. 그럼 얘네들 기능이 달라요.
자, EPA는, EPA는 무슨 역할?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메가3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자, 이 EPA 성분은요, 혈액 안에 들어있는 기름, 소기름처럼 딱딱하게 혈관 동맥경화라든지 혈행 개선 방해하고 있는 기름 찌꺼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EPA가요, 혈관 안에 들어있는 지방이 산화돼서 과산화지질이라고 그러거든요. 과산화지질. 응? 많이 산화된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과산화지질인데 이것들이 몸에 있으면 안 좋으니까 얘네들을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걸 막 잘게 쪼개서 혈행에 도움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과산화지질이 갖고 있는 그 화학 분자식이 C3H3야. 근데 이게 오메가3가 들어가서 얘를 잘 해주고 있는지 안 해주는지 궁금하잖아요. 오메가3 보통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 실험하는 거에 뭐 많이 해요? 스티로폼 녹이는 거 많이 하죠. 보신 적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혈관을 잘라서 기름을 녹이는 걸 실험할 수 없잖아. 근데 모든 물질은 화학식이 있어요. 분자식이 있는데 이 C3H3와 똑같은 분자식을 갖고 있는 게 스티로폴이에요. 그래서 C3H3거든요. 그러면 이 분자의 결합식을 끊어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스티로폴이 녹으면 기름도 녹인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굳은 기름 같은 소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녹이면 녹일 수 있어야지만이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EPA가. 그리고 DHA는 뭐냐면 두뇌의 구성 물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뇌를 딱 하면요, 뇌를 딱 띄어서 딱 뜨면 뇌관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DHA예요. 두뇌 구성 물질. DHA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많이 먹이는데, 제가 오메가3 중에서 DHA 함량을 많이 추출한다 그러면 생선류에서 많이 뽑는다고 하면 생선에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응? 오메가3를 뽑는 건데 생선에서 뽑을 건데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자, 생선에 어디 뽑으면 오메가3가 많이 나올 것 같아? 등푸르기가 등 같죠? 그잖아? 등푸르기가 등 같지 않아요? 꼬리? 실제로 어디 뽑냐면 눈알하고 내장에서 뽑아요. 등에 많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눈알까지는 눈알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생선 같은 거 먹어도 그렇게 많이 섭취를 하지 못하는 거고, 내장에서 많이 뽑는데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심해 오염이 심하면서 수중에 있는 각종 오염 물질을 먹이사슬을 통해서 어종들이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어종에 있는 것들은 수은이나 납, 피시물, 화합물 같은 중금속 같은 노출이 낮을 수 있겠지만 먹이사슬이 위에 있는, 특히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 노출이 가장 위험하고 많이 있는 거예요. 중금속 위험한 게 그냥 한 번 들으면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 임산부들 보고 생선 한 토막 이상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심해 있는 수은, 납 같은 게 기억주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오메가3를 고를 때는 어종이 작은 어종에서 고를 거. 그래 먹이사슬 노출이 심하지 않겠죠? 두 번째는 그 어종이 뽑을 때 지금 그 수은과 납 같은 건 어디 쌓여있냐면 내장에 쌓여요. 내장 지방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독소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게 독소가 지방을 끌어안고 있어요. 지방이 잘 쌓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방 대사를 방해해요. 그래서 해독을 먼저 하는 이유도 독소가 먼저 배출해줘야 지방 대사가 정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그게 지방에 이렇게 쌓여 있어서 원심 분리해서 해서 뽑아내는 건데, 그래도 수은, 납, 중금속 같은 게 들어있는지 안 있는지가 검증되지 않으면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산화의 오메가3나 다른 오메가3를 검증할 때는 그런 것들이 중금속이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산화는 컨슈머랩을 통해서 수은, 납, 중금속, PCB물이 안 들어있다는 걸 아예 증명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DHA 함량이 높은 것도 물론 중요하고 이 함량이 높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한지가 첫 번째인 거예요. 그리고 오메가3는 기름이잖아요. 기름인데 지금 혈액을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산화된 기름. 근데 만약에 오메가3를 먹는데 오메가3 자체가 순도가 높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좋은 오메가3 고르는 방법 첫 번째, 용기를 불투명한 용기에 담겨있는 걸 쓸 거예요. 약국에 싼 거 투명한 용기에 담겨있는 거 쓰시면요, 자, 기름은요 빛에 산화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기름 담을 때 어두운 병에 담았던 이유 자체가 산화되고 기름은 쩔잖아요. 그래서 기름 보관 용기는 불투명하게 정상인 건데 오메가3가 투명한 용기에 싸게 판매되고 있다 그러면 산화된 거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용기, 두 번째 그 오메가3 캡슐 안에 들어있는 순도예요. 순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냉동실에 얼려보세요. 냉동실에 얼렸는데 이게 얼었다, 또 사람 꼈다. 무슨 얘기냐면요, 기름은요, 자, 한겨울에도 차 얼어요 안 얼어요? 안 얼죠? 기름은 어느 점이 달라요. 마이너스 20도 이상은 잘 안 얼어요. 그런데 만약에 일반 냉동실은 20도 미만이잖아요. 얼었다는 거기 뭐 들어있는 거예요? 물 들어있는 거예요.
자, 물은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H2O. 뭐랑 결합되어 있어요? 산소. 얘랑 기름을 만나면 또 산화되겠네요? 그래서 어느 것들은 순도가 떨어져서 실제로 몸에 들어갔을 때 보관하면서 산화되기 때문에 실제로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르실 때 첫 번째로 고기 고르시면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쉽게 산화될 수 있겠죠. 기름이니까.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거 고르면 좋다고 했는데 우리 유산화가 뭐 들어있어요? 비타민 E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오메가3는 지방산이기 때문에 지방산은요 무조건 소화 분해되면서 가스가 나와요. 그래서 오메가3 먹으면 역한 냄새 올라와서 못 먹는 사람 많죠. 100% 트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트름을 할 때 생선 썩은 데가 올라오는 것과 향긋한 냄새가 올라오는 거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한 비율 때문에 여기 뭐가 들어있는 레몬 오일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트름을 하면 약간 귤이나 오렌지 먹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 고를 때 내가 원하는 기능에 따라서 함량도 물론 중요하고 쓸 기능이 되는지를 분석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어종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수은, 납 같은 게 안 들어있는지 명시를 되게끔 하시는 게 좋고요. 자, 특히나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요. 오메가3를 먹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 DHA가 임산부들은 10달 중에 태아의 머리부터 다 눈부터 다 만들어져요. DHA는 뇌만 필요한 게 눈에도 필요하거든요. 다 만들어지는데 임신 기간 10달 중에 오메가3를 충분히 먹은 임산부는요. 태아가 태어나서 만 3세까지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두뇌의 DHA 함량이 3배 이상 높아요. 그래서 임신 중에 오메가3를 먹는 건 굉장히 권장하는 건데요. 근데 오메가3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혈행을 촉진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자연 출산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달에는 내가 그러니까 출혈 같은 것들을 염려하시는 분들은 막달 한 달 정도만 안 드시게 되면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DHA 때문에 치마 예방에도 도움된다고 해서 오메가3 많이 먹이기도 하고 고혈압이나 혈관질환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많이 먹겠죠. 혈수치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 그래서 누구나 다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메가3를 나이 든 사람 먹는 게 아니라 아이들부터 다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가장 대중적인 섭취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5주 동안 진행하는 강의, 제가 하는 강의는 전체에 대한 컨셉이 뭐냐면요.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내가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들이 그 필요나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게 되면 저희가 전달하는 정보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걸 전달하기 이전에 그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알고 드시고 분석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해는 되셨지만 내 거가 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머릿속에 정리는 되지만 100% 내 거가 되시진 않았지만 적어도 어떤 의식이 생기냐면 영양제 먹어야 되겠다. 이왕 먹으면 골라서 먹어야 되는 정도까지만 생기셨을 거예요. 자, 그 정도까지 수준은 일반 소비자가 해야 될 일이고요. 여러분들 그거를 그렇게 의식을 바꿔줄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반복해서 여러 번 듣다 보면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말에 대한 표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전문 영양 컨설턴트에 맞게끔 도움 줄 수 있는 정보를 잘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